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적연구센터 정기웅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국제정치 이론의 두 가지 틀을 가져와 여러분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관하여 논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먼저 현황에 대한 점검, 그리고 과거에 대한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국제정치 이론의 분석틀은 툴레벨 게임, 흔히 양면 게임이라고 부르는 툴레벨 게임과 정치 지도자의 정책 결정 근거가 되는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현재의 상황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8월 24일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습니다. 자,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전당대회에서 집권 2기 어젠다로서 몇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 그리고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책의 마련, 대중국 의존 감소,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들이 집권 2기 어젠다의 주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외교안보 문제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을 복귀시키고 동맹들에게 공평한 분담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집권 1기 동안의 성과로서 북한과의 협상 사례를 제시했는데요. 자, 여러분 아마 요즘 옥토버 서프라이즈란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0월의 놀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판세를 반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이벤트인 북미 회담 추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8월 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북미 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대선 전에는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자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정치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대선 판세의 진전에 따라 언제든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즉 북한도 미국의 요구에 응답할 때, 즉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에야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미 정상회담의 역사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상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이루어졌고요. 2007년 8월에 또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엔 남북관계 교착으로 인하여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2018년 평창올림픽 이후 4월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5월에 급하게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요. 2018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그리고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의 정상이 만나는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3차 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번 장의 제목은 트럼프와 김정은 각자의 사정입니다. 제가
북한의 사정 그리고 미국의 사정이라고 하지 않고 트럼프와 김정은 각자의 사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교정책 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국제정치 이론가들은 몇 가지 분석들을 사용합니다. 이때 가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 가지 분석들이 국제체제 수준 분석들, 국가사회 수준 분석들, 정책 결정 집단 수준의 분석들, 정책 결정자 개인 수준의 분석들인데요. 자, 제가 김정은과 트럼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 여러 가지 분석 수준에서 정책 결정자 개인 수준에 집중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먼저 트럼프의 사정을 볼까요? 트럼프 같은 경우 이 외교적 치적이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각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같은 얼마 되지 않는 외교적 치적 속에서 북한과의 회담은 사실은 트럼프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하나의 업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북한과의 회담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현재의 복잡한 상황, 즉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후보에게 지지율에서 열세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관심 전환 가설이라고 합니다. 즉 국내적인 상황이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외부의 상황을 끌어다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8월 7일 북미 회담을 대선 이후에 추진하겠다라는 선언은 이와 같은 북미 회담 카드의 효력을 다하겠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트럼프의 개인적 성격과 정책 결정 성향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가 자신이 한 말을 뒤집어 엎고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살아남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측근이었다가 쫓겨나서 회고록을 발간한 볼턴의 회고록을 읽어보았을 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화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한미 동맹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은 자신이 주목받고자 하는 이벤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에게 있어서 북미 회담이라는 것은 어떤 진정한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엔 김정은의 사정을 보도록 할까요? 김정은 같은 경우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 그리고 2019년 6월에 판문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많이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미국으로부터 있었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과 한 번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결코 북한의 입장에서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북한의 김여정 같은 경우 2020년 7월 10일 담화를 통해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시에 하지만 또 모를 일이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즉 북한의 상황이 미국으로부터 회담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코비드-19와 이번 여름의 물난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이 몹시 어려워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의 경제 재건을 위한 의지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 북한은 제6차 전원회의를 7기 6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2021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소집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당대회는 7차례밖에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당대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1980년 10월에 6차 당대회를 마지막으로 개최가 되지 않다 2016년 5월 26년 만에 7차 당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런 당대회를 2021년 1월에 또 개최하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할 것이다 라는 것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자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미국 대선 이후 새로운 전략 마련에 나선 어떤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사실 미국과의 협상이나 그리고 경제 제재 해제가 매우 간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에게 국제정치 이론의 한 가지 분석 툴과 정책 결정자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툴레벨 게임입니다. 툴레벨 게임은 흔히 양면 게임으로 해석이 되고요. 미국의 유명한 정치학자인 로버트 디 푸트넘 박사가 제시한 협상 혹은 협력의 틀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협상의 자리에서 협상의 대표자는 협상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 즉 국내 지지층의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화살표가 여러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즉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협상 대표는 북한 협상 대표와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미국의 유권자에게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상이라고 했을 때 미국 협상 대표는 미국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가의 유권자에게도 어떠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유권자도 북한 협상 대표를 향한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가 있고 양국의 유권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겠죠. 이 화살표들은 각자의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건 미국의 입장에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툴레벨에서 설정하고 있는 국제협상의 환경이라면 자, 이번 그림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북한이라는 폐쇄된 정치체제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소수의 집단이 다스리는 북한의 통치체제를 감안했을 때 미국 협상 대표나 미국의 유권자들이 북한 협상 대표나 북한 유권자를 향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전략적 행동을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의 협상 대표, 즉 북한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은 북한 유권자에게 일방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북한 유권자가 김정은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김정은이 북한 유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미미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의 협상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국 협상 대표와 일본 협상 대표는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국 유권자, 일본 유권자와 상호작용하고 국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여러 국가들과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경우 이와 같이 몹시 제한된 영향력밖에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정책 결정자의 정책 결정 원리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인 브루스 베너드 메스키타 박사님이 제자인 알라스테어 스미스와 함께 2011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왜 나쁜 행동은 거의 언제나 좋은 정치인가? 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이 이상하죠? 왜 나쁜 행동은 좋은 정치인가? 나쁜 행동이 좋은 정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이 책의 제목이 독재자의 핸드북이라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두 저자는 모든 정치의 원동력은 통치자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계산과 조치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란 정치적 생존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개인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즉,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란 권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치란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정치적 생존은 공직을 얻고 유지하고자 하는 소수에 의존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어떤 승리연합, 자신을 지지하는 승리연합을 유지함으로써 정권의 재창출 가능하며 이 승리연합의 규모는 최소로 하고 승리연합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수의 사람에 의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독재자의 핸드북에서 가리키는 정책 결정 원리를 북한과 미국의 경우에 대입해 보시죠. 자, 여기서 지금 미국의 협상 대표자로 트럼프를 위치시켰고 그리고 북한의 협상 대표자로 김정은을 위치시켰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상호작용합니다. 자, 트럼프는 동시에 자신의 지지자들, 즉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해준 이 소수의 승리연합에게 신경을 쓰겠죠. 하지만 트럼프가 과연 자신의 승리연합이 아닌 그 외의 미국인들에게 신경을 쓸 것인가? 김정은이 자신의 지지 집단이 아닌 그 외의 북한 인민들에게 신경을 쓸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북미 회담을 결정짓는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생각하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어떤 지도자입니까? 국민 모두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영광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지도자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에 따라 이 두 사람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즉 북미 회담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두 지도자의 개인적 선호, 결정,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 대선 전에 과연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그 누구도 확신 있게 아니다, 맞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이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미국 대선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승리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패배하는 경우입니다. 이 그림은 미래를 예측하여 현재의 정책 과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는 일종의 decision tree, 즉 정책 결정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단순화시킨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자, 하나의 예로서 트럼프가 승리를 했을 경우 트럼프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북미 협상을 재개하거나 아니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면 남북한의 관계 그리고 한반도의 긴장 관계는 지속될 것이고 만약에 북미 협상이 재개가 되어서 북미 협상의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한반도 상황은 긴장 관계 지속, 북미 협상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봤을 때 한반도 평화 증진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미 협상이 재개되어야 하는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착 상태에서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북한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북미 협상에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남북미 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남북 협상이 또다시 이루어질 것인지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